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삼천갑자 동방사기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옛날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요. 삼천갑자 동방사기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라고 나서 한번 자료를 들춰보니까 이 동방사기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현실 속의 인물인 걸 알았습니다. 이 동방삭은 그 유명한 서한의 무제 때의 신하였습니다. 이 동방삭은 굉장히 해학이 뛰어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썼던 유명한 문장인 비유선생전이나 답갱란 같은 글을 보면 사실 해학이라기보다는 이 정치적인 건의 그리고 유학적인 정치를 하기 위한 포부가 담겨 있는 명문장들입니다. 그가 해학으로 유명한 것은 아마 그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가 말했던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동방삭은 22살 무렵에 혈량방정 또는 그 문학적인 재질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당시 서한의 제도에 의해서 이 중앙정계에 진출합니다. 그때 동방삭이 썼던 상서문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상서란 것은 임금께 올리는 것을 이제 상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주간에다 글을 썼습니다. 서한 무제 때 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래서 이제 주간에다 글을 쓰는데 이 주간 한쪽을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3000편, 즉 3000쪽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이 글을 바칠 때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서 황제 앞에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한무제가 2달에 걸쳐서 이거를 하나씩 봤다고 합니다. 보니까 상당히 명문장이고 그래서 동방삭이 발탁이 되는데요. 하지만 한무제는 이 동방삭이 쓴 글을 보고 이 사람은 정치적인 재능은 없다. 그러나 이 문학적 재능은 대단하구나. 그렇다면 내 곁에 두고 시문을 같이 읊조리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뽑은 것입니다. 근데 동방삭은 반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본인은 17살 때 이미 병법에 거의 통달할 정도였고요. 이 무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11살 때부터 이 공부를 해서 유학 경전을 19살 무렵에 전부 다 섭렵했습니다. 유학 경전뿐만 아니라 당시에 알려져 있던 노자, 묵자 할 것 없이 제자 백가를 전부 섭렵해서 별명이 44만 자의 선생입니다. 즉 한문으로 44만 자를 독파한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박학다식했고 그래서 본인이 중용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무제가 볼 때에는 정치적 재능이 없기 때문에 중용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항상 한직에서 머물르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참다 깽판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황제 앞에 불려갔는데요. 황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대는 왜 그 맡은 일에 충실하지 않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압니까? 저는 폐하 옆에서 뭔가 건의를 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폐하를 뵐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난리를 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를 보십시오. 저는 덩치가 이렇게 큰데 저보다 덩치가 작은 관료들과 똑같은 급여를 주시니까 제가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 벼슬을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듣고는 그대 말이 맞긴 맞구려. 그래서 약간 벼슬을 올려줘서 금마문 대조란 벼슬을 이제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도 한직이었기 때문에 항상 불만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했던 답갱란이나 비유선생전에서는 현명한 군주와 뛰어난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폭군과 뛰어난 신하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엮어서 정말 유교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무제에게 나를 알아봐달라, 나는 정말 뛰어난 자다, 이런 글이었죠. 그러나 한무제는 보기만 했지 중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태백이 떠올랐습니다. 황현종 때 그 유명한 지선 이태백은 재주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당현종은 이태백의 문학적인 재능은 샀지만 정치적 재능이 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한림학사라는 한직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태백이 나중에는 불만을 품고 이제 천하를 유람하게 되죠. 그런데 동방삭은 그래도 끝까지 벼슬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무제가 이 동방삭을 그래도 조금 평가해줘서 1년에 1천석, 즉 쌀 1,000가마를 받을 수 있는 태중대부란 자리를 줍니다. 그게 이제 동방삭으로서 가장 많이 올라간 자리입니다. 당시에 태수의 자리가 2천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수보다는 한참 낮은 자리인데요. 중용을 한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삭을 왜 3천갑자라고 그럴까요? 이 3천갑자 그러면 여러분 몇 년이나 될 것 같습니까? 보통 갑자가 한 번 돌아오려면 60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저희가 갑자, 을축 이렇게 해서 이제 세어가는데요. 60년이 돼야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저희가 61세가 되면 이제 환갑을 치르는데요. 3천갑자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60년이 3,000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만 년 동안 산다. 즉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동방삭 이런 뜻입니다. 이 전설 속에 보면 곤륜산에 서왕모가 살았는데 이 서왕모가 심은 복숭아 나무가 3,000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이 복숭아를 따먹으면 3천갑자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삭이 곤륜산에 가서 그걸 훔쳐먹었다. 이런 이제 민간인들의 고사가 있어서 동방삭을 3천갑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건 이제 전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동방삭은 실제 몇 살을 살았을까요? 옛날 사람치고는 그래도 오래 살았습니다. 69세 죽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래 살았지만 결코 3천갑자는 못 살았죠. 만약에 3천갑자를 살았으면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도 있어야겠죠. 이 동방삭에 얽힌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해학적인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무제가 이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이 한무제는 원래 이 무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무제가 사냥을 하는 그 어원이 이름이 상림원입니다. 이 상림원에는 이제 사슴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키우는데요. 한 번은 한 관료가 상림원에 몰래 침입을 해서 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감히 황제의 어원에 들어와서 사슴을 잡아먹어?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자 옆에 있던 동방삭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절을 올리면서 폐하의 명령이 옳습니다. 제가 저놈을 죽여야 될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놈이 황제 폐하로 하여금 사슴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했으니 그 죄가 죽어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폐하께서 사슴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의 목숨은 가볍게 여긴다는 그 비밀을 백성들이 알게 했으니 죽여 마땅합니다. 세 번째는 폐하께서 흉노와 매년 전쟁을 하고 계신데 흉노들이 변경을 침입할 때 사슴의 뿔을 갖고 이 흉노를 쳐부술 수 있는데 그 사슴을 죽였으니 저놈의 죄가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사슴 하나 죽였다고 관료를 죽이냐? 너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한무제는 화가 났지만 그냥 화를 꾹 참고 자기 처소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동방삭의 말이 괘씸하긴 한데 사슴 때문에 관료를 죽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명령을 내려서 이 관료의 목숨은 죽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료는 먼 변경 지방으로 유배를 갔습니다만은 어쨌건 동방삭 때문에 이 목숨을 살린 것이죠. 이 동방삭은 사실은 한무제가 중용은 안 했지만 이 공적인 일에 있어서도 자기 발언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어원 사냥터, 즉 상림원을 질 때에 이 상림원은 주로 농민들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징발을 한 것이죠. 그리고 대토를 줬는데요. 이 징발한 농토가 옥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삭이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폐하, 옥토를 빼앗아서 폐하의 사냥터를 만든다는 것은 성군답지 않습니다. 하셔선 안 됩니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한무제는 동방삭 자체를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동방삭이 해학 이외로 유명했던 것은 공정 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황제에게 건의했던 사건입니다.
이 황제에게는 육녀공주라고 누나가 있었는데요. 이 누나의 아들이 망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육녀공주가 죽으면서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서 황금 1천근이랑 1천만 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황제에게 국고에 바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제가 이제 죽는데 제 아들이 망난인 것을 폐하도 알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만일에 살인을 하면 이 속전을 보시고 또 제 얼굴을 봐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누나니까 한무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이 조카죠, 육녀공주의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제가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 당시에 법으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자기 누나가 속전도 냈고 또 살려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 동방삭이 나섭니다. 폐하, 사적인 관계로 인해서 국법을 어겨선 안 됩니다. 비록 폐하의 누나의 아들이긴 하지만 저자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폐하께서 국법에 따라서 죽이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한무제도 마음이 아팠지만 자기 조카를 처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삭이 굉장히 해학도 있고 문학적 재질이 뛰어났지만 정치적 머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대신이 아닌 이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육녀공주가 속전을 냈으니 저자의 형벌을 감해 주셔서 뭐 감옥에 두라든가 유배를 보내라든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죽이라고 그러니까 황제도 많은 대신들 앞에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기 조카를 죽이게 됐고 마음 아파했기 때문에 결코 동방삭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동방삭의 친한 친구가 동방삭을 약간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그렇게 44만 자 되는 글을 읽고 무술도 뛰어나고 병법도 뛰어난 사람인데 왜 중용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삭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자네 생각해보게. 난세에는 현명한 군주가 나오고 아주 현명한 신하들이 있어야만 이 난세를 평정하고 성세를 이룰 수 있는 것이네. 그런데 성세가 되면 전부 제도가 안정돼 있고 일반 능력이 없는 관료들이라도 그 자리에 앉히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네.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이네. 그래서 나는 중용되지 않은 것일세. 이거 굉장한 비꼰 것입니다. 지금 같은 성세에는 나라 자체가 이미 제도가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너같이 능력 없는 놈들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뽑히지 않는 것은 너 같은 놈들이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비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알아들었겠죠. 얼굴이 붉어져서 에이 이 사람은 그리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동방삭에 얽힌 얘기는 너무도 많은데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 삼천갑자 동방삭은 실제 인물인가? 그리고 얼마나 살았나? 그리고 그가 왜 유명한가?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야기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동방삭이 실존 인물이고 69세까지 살았고 또한 중용되지 못했지만 문학적인 재능은 충분했던 그리고 해학이 아주 풍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흥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